안녕하세요.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 특강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영국의 유명 정치학자 에드워드 헬리카의 명언입니다. 어찌 보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역사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치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자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특강은 공주대학교 이혜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역사 속의 자치라고 하니까요. 저는 고려시대가 생각났거든요. 이 고려시대가 호족의 시대였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고려시대에도 지방자치를 한 걸까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 본관이 있으세요? 네. 본관이 언제 생겼을까요? 첫 질문부터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가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성씨가 생긴 게 신라 시대가 아니에요. 고려 시대에 생겼는데 고려 시대에 생긴 성씨도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호족의 시대라고 배웠던 기억나세요? 네. 그 호족이 바로 지방 분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니까 본관이라는 걸 경주 김씨다, 뭐 단양우시다 이렇게 붙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극히 적은 지배층이지만 이제 고려 시대 그런 호족의 시대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자치 분권을 얘기하면 고려 시대 얘기가 조선 시대보다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세습이 됐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는 계속 이제 지배층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고려시대, 호족시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조선 시대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중앙 집권하고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룬다고 할까 아니면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고려 시대는 중앙 집권을 하기는 하지만 지방 분권을 지방을 굉장히 강화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에 세습적으로 계속해서 그 전통이 살아남도록 그래서 자치로 얘기하면 훨씬 더 자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자치라고 하는 거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적절한 대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많이 얘기가 되지만 지배층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을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민중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우리 이거 지방자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아파트에서의 지방자치가 동단위에서 있는 게 진짜 옛날 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조선은 왕과 사대부의 나라였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자치분권대학 강의를 할 때 지금 이제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지방자치를 할 때 멤버십으로 할 거예요? 리더십으로 할 거예요? 마을은 멤버십입니다. 마을은 멤버십이에요. 그런데 향촌사에 뭐 이렇게 군 단위 이렇게 나라 단위로 가면 자치에 멤버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지금도 나는 리더가 많은 것 같아요. 리더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 마을자치 같은 건 정말로 멤버십이거든요. 거기서 잘난 놈, 뭐 멋진 놈, 뭐 돈 많은 놈, 지식 많은 놈,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른이 최고예요. 아,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 한 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같으면 따질 거 아니에요. 법이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해가 되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 마을에서는 그 경험을 많이 가졌던 어른이 마을의 어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도 다 따랐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인 강연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리더십과 멤버십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들을 강연에서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저희 교수님의 한국 역사 속의 자치 전통과 문화 강연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전통사회에서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자치가 얼마나 있었을까? 전통시대에 과연 자치법이 그렇게 철저하게 있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공통적으로 인정해주는 분권사회를 얘기할 때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분권 자치가 잘했을까요? 강했을까요? 일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분권이. 그리고 일본은 섬이잖아요. 그리고 중앙 통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막부 시절에 전국을 통할하는 그때 처음으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전부 분권이었어요. 지역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서구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중국은 조금 일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라이샤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역사학자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고 한국과 중국은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일본은 섬이 많잖아요. 그럼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 섬이 30개라고 하면 30개가 반응을 다 달리하는 거예요. 자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빨리 만나서 손을 잡고 해보니까 서구 문명이 좋다는 데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다가 우리 의병하듯처럼 싸운 데가 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근대화를 이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외국가 들어오거나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 중앙에 보고해서 청와대에 올라가가지고 국무회의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말까 결정하고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게 중앙 집권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자치에서 지방만에도 인정을 해준 게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사또가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되게 하는 얘기가 향교 간다고 그래요. 향교 가면 대성전 가서 공자님한테 절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객사라는 데 가서 임금님의 걸패 절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같으면 지방의회 찾아가는 거예요. 지역의 선비들 모임체가 있거든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잘 보여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엔트리를 걸으면 지방관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사족이라는 게 조선시대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그 지역의 토대를 갖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학식과 교양과 교화를 했던 장면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관 온 사람 와서 2년이나 3년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할 때 X를 쳐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류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 같이 이렇게 했지만 오랜 전통 속에 있었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제도로서 지방자치는 이런 법에 의해서 요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로 좀 내려가 볼게요.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마을 규약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걸 전부 해가지고 거기서 1, 2, 3등을 해서 금상, 은상 이렇게 주는. 근데 보니까 마을 규약이요 5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럴 때는 뭐 30%를 환수, 이럴 때는 뭐 70%를 환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규약이 그렇게 자세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마을 규약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5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페이지로 몇 페이지라고. 양반 사는 동네는 한 3페이지 돼요. 그래도 먹물들이 있는 데는. 근데 딴 동네 섬에 가보면요 없어요. 그런 놈이 어딨어? 그럼 한 칼에 가는 거예요. 뭘 그게 사람이냐? 한 칼에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참 너 때문에 참 창피하겠다. 한 칼에 가는 거예요. 제가 공주에서 왔잖아요. 공주에는 이 동네 앞에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표식이 있어요. 빗돌에 새겨서. 그럼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범죄 없는 거. 근데 15년 전에 어느 동네에서 젊은 놈 하나가 잘못을 해서 구속되게 생겼어요. 네? 하나가. 그럼 범죄 있는 마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6명이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아들이 구속된 집에 아버지한테 가서 야, 네 아들이 구속된 우리 동네가 범죄 있는 마을이니까 이사 갈 수 없냐? 그래서 이사를 가요. 이상이 어떠세요? 이게 조선시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고. 가고 이 동네에 범죄 없는 마을의 영광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요새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마 멱살 잡고 난리, 뭐 어쨌다고 할 거예요. 이래갖고 자치 안 돼요. 마을 자치가 생활하면서 그대로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는 제가 저 얼굴 보면 얼마 안 먹어 보이지만 저도 나이 많이 먹었거든요. 퇴직했거든요. 68이에요, 제가. 68이라니까. 그러니까 촌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깡촌에서 태어났겠어요. 근데 그 동네 생각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마을 자치구나. 이게 정말 마을민들이 하나로 뭉쳐있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에 제사나 뭐 회갑이나 생신 이런 거 있으면 동네가 다 밥을 안 해요. 그 집에서 먹었다고. 다 가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 손재주가 있어갖고, 그 뭐라, 과방이라고 그러나요? 음식 차리는데, 거기에 대빵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잘 놀다가 그 과방 옆에 가서 살짝 앉아 있어요, 이렇게. 엄마하고 눈만 마주치면 엄마가 야단을 쳐요. 왜 여기 와서 너 이놈 새끼 그러느냐고. 그러고는 조금 있다 보면 손에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받고 뛰어가지고 혼자 저기 가가지고 먹으면 거기에 뭐 호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마을에 그런 행사를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골, 여기 나이 든 분 계시니까. 차일 공동 거죠. 그릇 다 동네 거죠. 상 다 동네 거죠. 그래서 행사 있으면 그걸 갖다 쓰고 깨진 것만 보상해주고 사용료 얼마 내고 같이 하는 거예요. 병풍, 차일, 밥상, 그릇 다. 그리고 동네 사람 다 와서 몸부조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마을 자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우리 전통으로 있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자치를 한다고 하면 분권이라는 거하고 규약이라는 거하고 제도를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한번 그런 생각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가졌던 자치가 갖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배층의 그 9년 단위의 뭐 지방 수령이나 이 관리들이 했던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예교적인 것이었다면 마을의 것은 정말 더불어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도 동 단위 자치, 구 단위 자치, 그다음에 아파트의 라인이고 자치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게 저는 섬에 가서 그런 걸 느꼈는데 섬 분들은 섬이 작은 섬들이 있잖아요. 큰 섬에 마을이 여러 개 있지만 작은 섬들이 있을 때 섬과 섬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적이에요. 정말 생각이.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면 정말 굉장히 크게 싸우는데 더 멀리 있는 내륙하고 싸울 때는 완전히 한편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에 와서 마을을 막 바꿔놨어요. 동네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한 동네를 잘라서 1구, 2구 만들고 이게 일제시대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로서 뭐 세금을 걷는다든가 통제를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원래 의미로 얘기하면 기후제 같이 지내고 상여 같이 매고 둘의 품앗이나 이거 다 같이 하고 서당 같이 다니고 그리고 집안에 내력 다 있고 저희 때만 해도 명절 때 그 뭐예요? 그 세배하러 다닌 거 동네 다 다녔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마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로서 그 그러니까 군 단위의 자치하고 마을 단위하고 자치가 이제 둘로 좀 갈라져서 그거를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우리나라의 자치의 전통과 자치의 역사가 지금 현재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전통과 의식과 그 장점 그리고 마음으로 통하는 이런 것들을 좀 현대 자치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서양 자치를 갖다 여기다 넣고 제도로 잘하면서 자치 행정 잘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전통시대의 자치의 모습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치, 분권 그런 개념으로 행정의 개념이고 하나는 주민자치. 그래서 정말로 마을 단위의 그래 두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데 이제 관치 이런 쪽으로 할 경우에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의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지금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가 제 기능을 하느냐, 정말로 주민의 생활과 깊이 관련돼 있느냐, 아니면 정당과 관련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조선시대 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한 게 향해라고 하는 거예요. 고을의 해, 향해. 이 향해의 구성원들은 양반들이에요, 사족들.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향해에서 결정을 하면 수령이, 지방관이 꼼짝을 못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데도 있죠. 예를 들면 섬이라든가 저 해안 지방 같은 데는 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오히려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갖고 권위를 가지니까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양반고장 가보세요. 안동에서 그들이 결정한 거를 안동 부사가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충청도에 예를 들면 공주 같은 데 와서 서울에서 온 지방관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칼질을 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해라는 게 지방의 실력자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대대로 그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과 그다음에 무슨 실천을 하거나 경제력을 가져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 그걸 지금 생각하면 의회 같은 거예요. 공동의 의견. 그걸 공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전통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라도 영암 구림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가 이제 대동계로 유명한 해사정도 있고 그랬는데, 암행어사 박문수가 그 동네를 갔다가 너무 아주 질서정연하게 동계를 하니까 슬그머니 가서 옆에가 앉은 거예요. 타 지역 사람이 와서. 그랬는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묶어서 그 형틀에 놓고 이 곤장 때리는데 묶어놓고 대패를 갖고 앉았던 마루를 깎아내는 거예요. 여기 앉지 못할 놈이 앉았으니까 이 자리를 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곤장을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맨날 봐서 알지만 그때 이제 암행어사 출도해서 이제 살아났겠죠.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너무 참 이런 규약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신통하고 좋아가지고 내가 구경하러 왔다고. 그런데 미안하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누구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서울에 가서 영조한테 보고를 합니다. 박문수가. 그때 영조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거기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말이 이제 거꾸로 전라도 관찬사를 통해서 영안군수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임금님께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 근데 그 마을에 공론을 했던 그 마을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임금님은 절대 안 된다. 올 수가 없다. 꼭 오고 싶으시면 임금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라. 그 모임에는 20리 안팎에 사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타 지역 사람 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임금이 이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임금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했던가 봐. 지금도 그 300년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조 때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뭐냐면 회원들이 3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29명이에요. 한 자리를 방석만 놨어. 그 자리를 남겨둔 이유는 임금님이 이사 오면 올 자리로 항상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임금을 거부한 건 아니다. 이사를 안 와서 그렇지. 우리 20리 안팎에 사는 사람은 회원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향해를 구성할 때 그 규약이 향규라는 것이에요. 향약은 주민 10만 명이 다 지하는 것이고 향규는 의회 의원들만 하는 거예요. 그 향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향해와 향규, 그리고 그 의원 명단을 향안이라고 그래요. 향안, 향규, 향해. 아마 이게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가 바로 지방자치의 아주 원형. 이게 의회의 전신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소와 경제소라는 게 있어요. 유향, 고향에 머무는 게 유향이고요. 경제는 서울에 가서 있는 게 경제예요. 서울 경자, 있을 제자. 머물 유자, 고향 유자, 향자. 그래서 유향소는 우리가 지금 말씀했던 대로 뭐 의회도 될 수 있지만 뭐 정당 사무실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에 다 이 행정을 하고, 경제소라는 건 지방 연락사무소가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소에는 책임자가 지방에서 파견되는데 거기를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차 마시고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지역 출신 서울의 관리들이에요.
그냥 모여 앉아서 거기서 고향 얘기도 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배 후배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되면 요새 얘기했을 때 국회에 가서 예산을 따낼 때 한다든가 어떤 뭐 관광 개발을 할 때 영향력을 형성한다든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경제수하고 요양수하고. 두레라는 건 잘 아시죠? 두레는 다 없어져서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두레가 많은데 두레가 이제 마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농사를 질 때 두레꾼들이 다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 말씀 드려볼게요. 일을 할 때 대강 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강 철저히 말이 두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은 나는 지금도 주민자치 할 때 꼭 얘기를 하지만 요새 마을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동원해서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데 수익금 중에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몇 프로일까요? 30%, 50%, 3%, 5%. 거꾸로 5%, 10%, 30%, 50%.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5%.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틀릴 테니까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는 몇 프로였을까요? 지금하고 비슷할까요? 5%? 10%? 왜 대답을 못해? 안 살아봐서. 조선시대는 100%가 들어가요. 두레꾼들이 두레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한마지기가 모내기 하는데 1,000원이라 정도가 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는 거를 정하지 않아요. 그냥 1,000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1,000원 내는 사람이 있고 800원 내는 사람이 있고 1,200원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 낼 거예요? 800원, 1,000원, 1,200원. 솔직히 얘기해요. 800, 1,000, 1,200. 1,200원 낸다고요? 800원. 800원 내면 동네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게 아니지. 지금 정상적이면 1,000원 낸다고 할 것이고요. 1,200원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한 마직이나 두 마직 있는 사람. 200원 더 내봤자 큰 손해가 아니야. 대개 호랩이나 과부가 내요. 800원 내는 사람 누굴까요? 최고 부자가 800원 냅니다. 50마직 중에 자기가 40마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이 마을 회비에 거의 8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죠. 근데 그 과부 할머니나 호래비는 땅 하나 있는데 나 혼자 전혀 못한 동네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냥 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내가 물은 이유가 이건 투표를 해봐야 돼. 써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딱 얼굴 보니까 800원 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레꾼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도갓집이라는데 아마 나이 든 분은 알겠어요. 술도가 도갓집이라는 거 아시죠? 도갓집에 모여서 이제 씻고 술을 먹으면서 놀아요. 풍장을 치고 놀아. 그러면 그 두레의 대빵이 마을을 싹 돌아요. 오늘 농사 져준 집들을.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죠. 어르신네 저 왔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돈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정해진 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오면 술을 먹고 놀고 있다가 그 두레의 상세, 대빵이라고 그러죠. 그 대장이 오면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형님? 제일 궁금한 게 누굴까요? 40마지가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이 두레의 대장이 오면서 뭐라고 하냐. 새끼 말이야. 이건 800원이에요. 어이구야, 그래도 이건 1,000원이에요. 야, 큰일 났다. 1,200원이나 줬다.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800원을 내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면 일을 할 때 대강 철저히 그 집 일을 해줄 때.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모내기를 하잖아요. 신고 발로 차는 거 이렇게. 해봐서 알죠, 이런 거. 그냥 뭐가 다 떠. 그러면 800원 내고 그 꼴을 당하고 나면 저놈들을 때려 죽인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본다. 그래서 다음에는 1,000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둘의 상세가 오니까 형님 올해는 얼마 냈어? 그랬는데 어쩐 일로 야 그래도 1,000. 그러면 그 해에 대강 철저히 해야 돼요?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때 또 한 번 대강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3년 뒤에는 무조건 1,000원 내주고요. 제가 경험한 바는 부잣집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00원을 주고요. 그러면
동네 회비의 80%를 혼자 독점해 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닭 2마리를 줘요. 이거 쌀 못 먹어. 그렇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농사 잘 져주잖아요. 구례 원조로라는 동네가 있어요. 구례 그 지리산 밑에 제가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동네 가면 유시가가 있는데 노브리스 오블리주 유명한 동네죠. 죽을 끓여줘요. 근데 거지들이 거기 와서 이제 집 앞에 와서 그런데 요즘은 거지들이나 뭐 공짜로 준다면 줄을 100m, 200m 쓰지만 옛날에는 얻어먹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흘, 닷새를 굶으면 이 밥할 때 뜸 냄새가 심리 밖에서 맡아진다고 그러네요. 아닌가, 그렇게 굶으면. 그래서 고기를 왈짝왈짝 하는데 이제 그러면 주인이 보고 있다 일리 오라고. 그러고서 죽을 끓여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요새 우리 같이 뻔뻔한 사람들은 어제 얻어먹고 배고프면 오늘 또 가면 되잖아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흘이나 닷새를 또 굶다가 도저히 안 되면 또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가보니까 주인을 보기가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막 꼴이라는 거 알아요? 꼴깔. 풀 베는 거, 풀. 그거 소 먹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걸 벼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갖다 주고 주인 보는데 저희가 갖고 와서 이렇게 주고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 꿀 죽을. 그리고 그 집 앞에 그 깔이 모여갖고 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집안 대단한 집이야. 제가 문화재위원을 오래 했는데 99칸 집이라고 고택 있잖아요. 그 양반이 개떡같이 했으면요. 임술밀란 때 불타고 해요. 동학난 때 불타고 해요. 좌우익 때 불탑니다. 남아있는 거 보면 싹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노브리스 오브리지. 진짜 그래요. 그 아까 오미동 같은 경우에 마을에 27호가 살았는데 27호 마을 등급이 있어요. 1등호부터 7등호까지. 근데 마을의 세금, 조선시대에는 개인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조선 초에는 군 단위 세금이고 중기에 가면 면 단위 세금이고 후기에 가면 마을 단위 세금이에요. 일제시대에 와서 개인 단위가 된 거예요. 근데 마을에 300만 원의 세금이 나왔어요. 근데 27호가 살아.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10만 원씩 내면 되잖아요. 문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마을에 세금을 낸 사람은 1등호, 2등호, 3등호예요. 4, 5, 6, 7등호는 하나도 안 내요. 1등호가 80%를 내요. 2등호, 3등호가 20%를 내요. 그러니까 4, 5, 6, 7등호는 그 80% 내준 부잣집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해가 나서 담이 무너지면 그 집부터 고쳐주는 거예요. 농사도 그 집을 제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응? 이게 자율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모습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개가 있어요. 상역개가 있어요. 서당개가 있어요. 누가 더 제일 많이 나겠어요? 부자가 많이 내죠. 그걸 똑같이 걷어내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뭔가 마음도 합쳐지고 가슴도 합쳐지고 또 그 역할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폼 잡기도 하겠죠. 고개 뻣뻣이 세고. 그러나 또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태어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는데 늦게 와서 밥이 다 식어. 그러니까 끌어안고 있었다면서. 품에다 넣고. 지금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옛날에 노비로 태어났으면. 주인이 개떡같이 하면 거기다 침 뱉었을 사람들이야. 끌어안고 있을 리가 없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잘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임진왜란 때 왜구가 들어왔는데 주인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노비가 가서 탁 맞아 죽었다. 개떡같이 해보세요. 왜 맞아 죽습니까? 아이고 요새 잘 죽었다. 박수 뒤에서 해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는 그 주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치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격과 이게 맞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전통사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상역계도 그렇고 우물계도 그렇고 산신제 그다음에 기우제 마을 앞에 당산나무 이게 전부 공동체잖아요. 그 마을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이야 돈 내가지고 뭐 하는 게 많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그런 게 좀 깔릴 게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분권 자치할 때 자치분권할 때 제도적으로 할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것들의 그 맥을 좀 터놓는 건 하는 건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지금 나는 우리 자치분권 강의하고 이제 교수들 만나보면 전부 행정 그리고 외국 제도를 많이 얘기해요. 그게 근대 제도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좀 사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조선사 시대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게 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감나무 꼴에는요, 감나무가 많아요, 배나무가 많아요? 이게 질문이 되느냐고요. 얼마나 많으면 감나무 꼴이겠냐. 감나무 꼴은요, 배나무 꼴하고 달라요. 뭐가? 음식도 다르고 감이 들어가는 게 무지 많아요. 설화 속에도 감이 무지 많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은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이 노려온 문화들, 그리고 같이 공생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사랑방 있잖아요. 사랑방을 다 내주는 거예요, 부자가. 밤에는 거기 모여서 A 사랑방에서는 화투치고 있고 B 사랑방에는 아주 고담 줄론하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마을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합쳐지는. 시집온 며느리가 빨래하러 가는데 빨래터가 2개가 있어요. 구분을 못해. 타 지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빨래터, 아래 빨래터를 갔는데 완전히 잘못 선택. 위에 갔더니 전부 시어머니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가서 새 며느리가 와서 빨래를 하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그러면 대신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고 비누가 떨어지면 짚고 줘야 돼요.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근리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자기만 간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아래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보니까 전부 며느리들만이에요. 시어머니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빨래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이거 치면 빨래가 빵꾸가 날 정도로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다음에 이 배틀가 있잖아요. 제 제자 하나가 한 20년 전에 교수님 저 논문 쓰는 배틀가로 써. 왜 그래? 이렇게 나는 한국의 농촌의 부녀자들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진보적이고 이렇게 투쟁적인지 몰랐다는 거죠. 이 배틀이걸 하면서 시아버지를 몇 번 죽이고 시동생 끼고 막 남편 욕하고 계속 몰라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일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학생은 보고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아주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군대 가서 저 대학원을 마치고 가서 나이가 들어갔는데 제가 운동권 출신이어가지고 저 전방으로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 셋째 동생으로 가셨으니까 이 구보를 하는데 제가 나고병이 되면 우리 소대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했어요. 구보 과외를. 난 생전 처음 해봤어요. 근데 동생뻘 되는 그 중사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소대장이 운동장을 돌리면서 소대원들을 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호를 하나 둘 여시야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구호를 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는데 왜 이렇게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대대장, 현대장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할 때 한 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민중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고급스럽게 창크를 하면서 얘들은 수준이 20점짜리고 이런 인간들은 상종하지 마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치와 자율도 마음이고 그건데 그걸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의 이 정도 마치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치의 전통과 문화가 다양한지 오늘 정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질문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편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계신가요? 아, 네.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때 리더십과 멤버십 중에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나는 먼저는 멤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멤버십과 리더십이 서로 이렇게 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 멤버십하고 리더십을 각자 가게 되면 그건 자치의 아마 그 어떤 호흡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상충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보통 지금 현대 사회에서
시의회나 자치협의회 이런 걸 보면 목표가 우리 주민들 전체가 생각하는 공동 목표인 경우가 있고 특정 이해가 반영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멤버로서의 그 기능에 그거를 충실히 수용하는 그런 게 있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전통사회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우제, 혹시 기우제 가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멤버십 리더십 얘기하는 거 연결을 시켜 말씀드려볼게요. 기우제를 지내자고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망치게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 가장 대빵 어른한테가 어르신네 기우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겠어 이거. 아주 흉년도는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동네 어르신이 그래? 그럼 그 지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지내라고 그러겠죠? 제가 조사해본 경험으로는 야 빨리 물도 덮하고 더 좀 해봐 이놈들아. 하고 나서 안 되면 해야지. 그 정도 해가지고 또 비 오나 빈다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가갖고 어르신네 안 된다니까요. 이제 안 나면 해다.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나 안 오나 제가 그래 물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제가 해보니까 지금은 달라졌지만 조선시대 전통적인 조사 해보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이제 네가 책임져라 그러는 거더라고요. 하느님한테 우리가 지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근데 전라도에 어디를 가니까 기우제를 지내는데 개고기로 지내요. 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은 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개고기로 기우제를 지낸다고. 제가 조사를 갔거든 학생들 데리고 어르신네가 그냥 당당하게 개고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붕이 왔죠.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야 가자. 조사할 가치도 없다. 이게 누구예요? 중앙 중심의 생각이고 잘난 척하는 지식인의 생각이고. 동네를 나오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었어요. 어르신네 개고기가 부정타는 고기인 줄 아세요? 대답이 yes, no 어떤 걸까요? 모른다고 하겠어요? 안다고 하겠어요? 왜 대답이 안 나와? 단순히 생각하면 모르니까 했겠다 이렇게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답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야단을 쳐요. 이게 뭐지? 알면서 왜 그렇게 지내?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우제 지내는 산이 멋있어가지고 하느님이 완상하는 산이래. 아니 우리가 믿고 동네 사람. 거기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하느님이 두 종류가 있대. A형, B형. A형은 선녀 ABC 저 걸레들고 저거 좀 닦아라. 저놈들이 왜 여기다 계피를 발랐어? 이렇게 하고. 성질 급한 B형 하느님 호수대고 뿌려 그런데. 이해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녀 ABC는 오슬비가 이렇게 보슬비가 오는 거고 선녀 B형 호수대고 뿌리는 소낙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할아버지들은 기우제 지내면서 우리 동네는 충청도인데 우리 동네는 손이 빠르게 버렸어. 기우제 지내다 오줌 싸고 나면 다 샤워하고 가서 다시 해.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됐어. 그 동네는 계피 발라놓고 주머니에도 손을 넣고 알아서 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그거를 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비가 안 오잖아. 그럼 이렇게 해요. 하늘에 뭐 데모 하나 왜 바쁜가 보네. 못 본 것 같아. 그러고 거기다 청소까지 놓고 불을 떼서 꼬약꼬약 연기가 올라. 그럼 하나님 보고 또 저 산을 버리니까 또 비를 줄 거다 이런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전체가 하나가 되는 리더십과 멤버십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지 제도로서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해놓고 내가 따먹을 거 따먹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그게 과연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길게 했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그러면 전통사회에서의 그 지배층의 향촌 자치라든지 또 우리 그 또 마을에서만의 마을의 그 자율적인 생활 문화를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발을 담그고 있고 21세기에 그리고 또 현재 주민자치에서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계승하고 또 이것을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 시군 단위나 도 단위 이게 말하자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의회도 만들고 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그 제도적인 그 관치일 것이고 제가 아까 그냥 우스갯소리 말씀했지만 시골 마을처럼 우리 아파트에도 서울 같은데도 경기도 같은데도 예를 들면 아파트의 그 생활권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학교를 애들 같이 학교 다 같이 보내고 같이 시장 같은 시장 보고 같이 모여서 매일 마주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치의 어떤 그 모습, 그게 바로 마을 단위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하나만 좀 예를 들면 제가 저 토지공사에서 강의를 할 때 써먹었던 건데 한 15년 전에 서울에 이 공고가 났는데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공용 면적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다. 공용 면적이 몇 프로예요? 보통 아파트들. 근데 그 아파트는 보통 공용 면적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가지고 20층인데 11층을 완전히 공용으로 만들었어요. 11층에 탁구장, 커피숍, 독서실, 세미나실. 그러면 20층에서 한 층을 없앴으니까 평당 단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 자치 않을까. 근데 그런 식,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근데 지금은 아파트 타고 같은 동, 같은 라인을 올라나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고서 무슨 주민자치가 되겠어요. 그러고서 시청에 가서 주민자치 협의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난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고 아이들도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전통 사회 생활 공동체 조직 문화는 공생과 공익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게 다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 주민자치에서는 과연 어떻게 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다 못하겠는데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도와 규율과 법제로 가고 균배와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게 전부 계산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밑에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내 마음이 있어요. 아까 마을 기금으로 얼마 들어가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마을 사업을 많이 심사를 다니거든요. 싸움이 꼭 나요. 그 마을 수입원을 이렇게 가르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근데 두레처럼 마을 기금으로 다 넣어버리면요. 뒤에 가서 거꾸로 큰 소리를 치게 돼, 내가. 내가 다 이래가 거기 넣었는데 왜 그거 안 해? 이러고 되고. 지금 마을 사업 해보세요. 내가 사흘 가서 일했는데 얼마 왜 안 주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선생님, 저는 지금 그게 밑에 좀 가슴에 녹아 있는 걸 해야지 제도로 법규로 해가지고 예산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밑에 게 깔려야 된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의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셜벤처기업 소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리더 최기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전통마을 문화는 공생과 공익의 문화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강 철저하게라는 문화요.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나 지역 공동체 사업 수익 분배 그리고 공동 할당 비율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고 저는 거꾸로 저는 주민이 자치분권하는 교수들한테 좀 꼭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야, 그 밑에 좀 깔아라 좀. 밑에서 깔고 좀 해야지 이게. 근데 지금 대개는 정치적으로 노는 것 같아요. 네? 정치적으로. 근데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그걸 해야죠.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가 중앙정부 예산 중에 지자체 예산의 비율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잘 쓰는 게 주민자치협의회죠. 그러니까 그건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하나로 합치고 그들이 그걸 함으로 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그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 제가 우리나라 촌락 사회사라는 책을 썼어요. 저서로. 일본에서도 번역되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일본 놈들이 뿅 가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이 그런지 몰랐다고. 근데 그 일본 애들이 한국에 그 이후로 이제 여기 답사를 오고 조사를 하면 제가 같이 다니는데 제일 멘붕이 오는 게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 다른 점이 마을에 가면 왜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점집도 있고 다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가 그게 하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을의 전체 일을 하는데 공동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재산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공동체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잘 나가는 서구나 이런 데 가면 전부 개인의 그 지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가 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이 힘을 합쳐서 다 하는 거죠. 상여가 없어지거나 서당이 없어졌을 때 그거 누가 하는 거냐고요. 동네에서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농악대가 농악을 쳐가지고 걸구설해요. 걸구설해서 자기들 그 먹나요? 그거 갖고 기업 마을 사업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 속에 마을민들의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나는 한 30% 정도는 꼭 좀 깔려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공수대학교 이혜준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역사 속의 자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 자치 분권이라는 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잘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마저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이혜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